한때 날 끝없이 떨어뜨렸던 그 사람. 다시 한번 인생을 선택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이번엔 나도 함께 돌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이번엔 내가 운명을 쥐고 있다. 비가 내렸다. 무겁고 축축한 공기가 희망 보육원 위 낡은 지붕 위를 덮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 한 번 선택될 수 있는 그 마지막 날, 원장실에는 두 가족이 서 있었다. 한쪽은 재벌 고씨 가문, 완벽하지만 냉정한 세 식구. 다른 한쪽은 평범한 노동자, 주씨 부부. 등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땀이 남아있다. 나는 서하린. 그 중간에 서 있었고, 주민경. 함께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 그 아이도 같은 방,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었다. 모든 게 전생과 똑같았다. 우리 둘 다 다시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다. 똑같은 날, 똑같은 기회. 하지만 이번엔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전생에서 나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집을 선택했다. 민경이는 부유한 고씨 가문을 선택했다. 화려함, 특권, 그리고 고지혁, 내가 사랑했던 사람까지. 결국 민경이는 모든 걸 가졌고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삶까지도. 그런데 이번엔 민경이는 전혀 다른 카드를 꺼냈다. 그 아이는 눈물 그렁한 얼굴로 주씨 부부의 품에 뛰어들며 말했다. 두 분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름도 바꾸고 착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완벽한 연기. 원장님조차 감탄했다. 하지만 나만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고씨 가문을 바라봤다. 찬란한 보석과 냉담한 눈빛. 그리고 고지혁. 여전히 오만하고 차가운 눈빛.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 집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눈물도 사정도 없이. 왜냐하면 이번 생에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보육원의 문이 열렸다. 민경이는 가난 속에서, 나는 차가운 재벌의 세계 속으로. 민경이는 여전히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되기를 꿈꾼다. 나는 이제 직접 시나리오를 쓸 사람이다. 이번엔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빼앗지 못한다.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나는 조용히 되뇌었다. 주민경, 전생에서 언니는 너에게 무너졌어. 이번 생은 언니가 올라서는 걸 지켜봐. 언니는 절대 잊은 적이 없어. 그해 가을, 서울은 유난히 서늘했다.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명진고등학교 교정에 비치는 그 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재벌 자제들이 모이는 그 학교에서 서하리는 가장 외로운 그림자였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삶.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쉬운 것은 없었다. 하리는 단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 고지혁은 그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무례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찰나의 시선, 냉소적인 미소, 그것만으로도 반은 충분했다. 명진고에서 고지혁이 싫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두가 피하는 존재가 된다. 하리는 담담했다. 감정이란 죽음을 겪고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사치일 뿐.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등교했다. 비어있는 교실에서 홀로 책을 폈다. 전생의 기억을 노트에 옮겨 적으며 매일을 복기했다. 가난했던 집에서, 주방 불빛 아래에서 배고픔을 참으며 공부하던 날들을 기억했다. 지금은 책상도 있고 침대도 따로 있고 밥상도 차려져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따뜻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엄마의 자리도 아빠의 자리도 지혁의 자리도 비어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고는 너무도 조용하게 찾아왔다. 금요일 오후 체육복을 가지러 간 하리는 사물함 안에 옷이 산산조각 나 있는 걸 봤다. 경고장도 낙서도 없다. 그저 아주 조용하고 깔끔하게 찢어진 옷만 있을 뿐.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께도 말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조각난 체육복을 종이봉투에 담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건 고지혁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서 맹목적으로 그를 따르는 무리였다.
그날 밤 하리는 검은 노트를 펴고 적었다. 1주차 체육복 훼손. 반응 없음. 대응 없음. 관찰 시작. 다음 주 월요일. 하린이 싸온 도시락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뚜껑을 열자 밥 위에 끈적거리고 이상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주방에서 만든 음식이 아닐 게 분명했다. 그녀는 도시락을 조용히 치우고 음료 자판기에서 컵라면을 사서 운동장 구석에서 먹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손수건을 내려놓았다. 하린이 고개를 들었다. 송효린, 반장, 말수가 적고 항상 긴 소매옷을 입는 아이. 효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동정도, 비난도 아닌 눈빛, 단지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본 사람의 눈이었다. 선생님께 알려야 해. 효린의 목소리는 작고 건조했다. 하린은 가볍게 웃었다. 괜찮아.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리고 선은 넘었다. 3주차, 3층 여자 화장실. 하린은 갑자기 뒤에서 잡혀 얼굴이 세면대에 눌렸다. 저항했지만 상대는 강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지혁, 우리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럼 물부터 마셔봐. 배경은 놀이처럼 흘러갔다. 아무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 물병이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 누군가가 하린을 끌어올렸다. 송효린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하린 앞에 섰고 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너무하잖아. 그날 밤 하린은 컴퓨터를 켰다. 세 곳의 언론사에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첨부 파일에는 명진고에서 전학한 학생 명단, 당일 녹음된 화장실 소리, 낙서된 그녀의 책상 사진.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벌 자녀가 학교에서 왕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이 자료부터 보세요. 3일 후 한 기자가 학교에 나타났다. 형식은 학생 봉사 활동 취재. 하지만 눈빛은 명확했다. 그는 담임 선생님에게 물었다. 이 학교에서 따돌림 문제는 없었나요? 교실이 정적에 잠겼다. 그 순간 고지혁이 하린을 바라봤다. 그녀는 웃었다.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웃었다.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너무도 조용해서 무서운 웃음이었다. 그날 밤 고지혁은 하린을 불러 세웠다. 너지? 하린은 고개를 들었다. 과거 그녀를 한때 사랑했던 남자. 결혼을 약속했다가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떠난 사람. 그래서 뭐?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무섭냐고? 지혁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 너 장난하는 거야? 하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장난 아니야. 그저 전생의 영화를 다시 틀어준 것뿐이야. 이번엔 관객이 많아졌을 뿐. 그 다음 주 포털 뉴스에 떠오른 기사. 명진고 내부 폭로. 학교 내 체계적인 따돌림 실태. 고 회장 아들. 학폭가해 의혹 중심에 서다. 학교는 곧 비상회의를 열었다. 학생들은 술렁였다. 그리고 주민경. 다른 반에 있는 그녀도 운동장을 지나가는 하린을 보았다. 그 얼굴엔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었다. 민경은 하린의 팔을 붙잡고 물었다. 언니, 왜 이러는 거야? 고시 가문에서 쫓겨나면 어쩌려고? 하린은 조용히 돌아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마주했다. 내가 원하는 건 그 집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세상 앞에 끌어내는 거야.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반격을 시작했다. 주먹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그저 침묵 속의 날카로운 이성으로. 명진고는 더 이상 조용한 학교가 아니었다. 학교 측은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규율 강화를 선언했고 심리 상담사를 초청했으며 본관 한복판엔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렸다. 학교는 모든 영혼에게 안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하린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교실의 조용한 구석에 머무르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무시하던 눈길은 이제 경계와 호기심으로 변했다. 하린은 어느새 조용히 존재하던 아이에서 진실을 쥔 누군가로 변해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가 내부 고발자라고 말했지만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 누구도 증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확실함이 그녀에게 새로운 문을 열었다. 문학교사 정 선생은 할인이 쓴 정의와 침묵에 대한 에세이를 읽고 그녀를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에 추천했다. 그리고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 이런 공지가 붙였다. 명진고 대표 토론자 2학년 3반 서할인. 전교생이 얼어붙었다. 왜 하필 걔야? 재벌 딸도 많은데. 하지만 송효린 반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 애의 글을 읽어봐.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모두가 웅성일 때 고지혁은 움직였다. 그는 서할인의 자격 박탈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명확했다. 학교를 대표할 인격이 부족하다. 그 말이 공론화되었을 때도 할인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줄의 문서로 반응했다. 고지혁 학생이 주장하는 인격 부족에 대한 근거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팽팽해졌을 무렵 대회 주최 측은 서할인의 글을 공식 샘플로 게재했다. 그 글의 제목은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때론 무기가 된다. 다음 날 학교 SNS는 불탔다. 소름 돋는다. 진짜 피해자였던 걸까? 뭔가 무서운 애다. 하지만 또 다른 댓글도 있었다. 진실 말하는 게 죄야? 잘못했으면 빛을 두려워해야지. 이제 모든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교실에서, 복도에서, 교무실에서도 교사와 학생 모두 느꼈다. 서할인은 이제 다르다. 서울의 다른 한편, 주민경은 핸드폰 화면 속 언니의 이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작고 오래된 방, 흐릿한 전등, 야간 아르바이트에 지친 손가락. 그녀는 생각했다. 고생 끝에 주인공이 되는 게 인생 아니었나. 하지만 지금 주인공처럼 보이는 건 언니였다. 할인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고지혁조차 할인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 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SNS 게시물을 내렸다. 왜 언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면서. 대회 예선 날 할인은 무대 위에 섰다. 화장도 없었다. 단정한 교복, 고개를 곧게 든 눈빛. 그녀는 말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있을 때도, 옷이 찢겼을 때도, 도시락에 이상한 걸 넣었을 때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관찰하고 있었고 그들이 웃고 속삭이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때론 가장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걸. 연설이 끝나자 박수는 없었다. 그 대신 묵묵한 정적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고지혁은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다. 서할인은 더 이상 그의 집에 묻어 사는 덧붙여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 선생은 할인에게 말했다. 넌 학교라는 틀을 넘을 아이야. 하지만 조심해.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어져. 할인은 미소 지었다. 전 그림자 속에서 살아봤어요. 이제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폭로가 올라왔다. 서할인, 진짜 의도는 재벌가 파괴? 기자와 비밀 접선 목격담 유출. 조작된 사진. 왜곡된 메시지. 전교생이 다시 그녀를 주시했다. 하지만 이번엔 할인이 먼저 움직였다. 전교생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거짓은 빛 앞에서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송효린이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말했다. 녹음은 제가 했습니다. 서할인에게 증거를 전달한 것도 저입니다. 그녀만이 아닌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이가 숨을 죽였다. 할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눈물도 드라마도 없었다. 단지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고요한 강함이 있었다. 서할인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무기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가장 무서운 배신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때 나를 언니라 불렀던 사람에게서 온다. 10월 말 서울의 바람은 건조하고 차가웠다. 은평구의 오래된 골목,
좁은 방 안. 주민경은 책상 앞 거울을 바라보며 손에 쥔 사진을 구겨 넣었다. 그 사진 속엔 서하린이 대회에서 상을 받고 선생님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경의 눈빛은 차가웠다. 또 하린이다. 또 한 번 그 언니가 빛나고 있다. 이제 판을 뒤집을 때다. 민경은 잘 알고 있었다. 하린 같은 아이를 무너뜨리려면 학교 폭력 따위로는 부족하다. 그녀가 가장 믿는 것, 신뢰와 추억을 이용해야 한다. 월요일 아침, 명진고 복도. 민경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 학교 학생도 아닌 그녀가 당당히 교무실로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 전학 신청. 부모는 몰랐다. 서류는 위조했고 장학금 신청서는 타인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이유는 하나. 어릴 적 함께 자란 언니와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저희는 떨어진 가족이었고 이제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교무실에서 민경을 마주한 서하린의 얼굴이 굳었다. 민경은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다. 눈빛은 맑고 목소리는 떨렸다. 언니, 보고 싶었어.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민경의 전학 소식은 단 하루 만에 전교생에게 퍼졌다. 학생들은 감동했다. 와, 하린의 여동생이래. 둘이 진짜 자매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린만은 알 수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 처음 며칠 민경은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모든 일을 잘 도와줬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내부 제보자라더니 다 연출이었대. 함께 올라온 사진엔 하린이 선생님과 얘기하는 모습이 은밀한 거래처럼 보이도록 조작돼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진짜 깨끗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지 않을까? 하린은 알아챘다. 글의 말투, 구조, 톤, 민경의 방식이었다. 민경은 돌아온 게 아니다. 화해하려는 게 아니다. 하린의 빛을 되찾기 위해,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날 밤 하린은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언니, 내가 가진 거 잊었어? 그 문자엔 하린이 과거 고아원에서 소리치며 울던 영상이 담겨 있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런 집엔 절대 안 돌아가. 편집된 그 영상은 하린을 비정한 아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만들었다. 민경은 조건을 내걸었다. 대외 활동 포기, 장학금 반납, 공개 사과. 하린은 말없이 창밖을 보며 불 꺼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무서워서가 아니다. 아팠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족이라 생각했던 동생이 이제는 칼을 겨누고 있었다. 다음 날 하린은 학교 방송실로 갔다. 그 영상을 직접 틀어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학생 앞에서 영상이 흘러나오는 순간 하린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맞아요. 저 말했어요. 제가 13살 때 양부에게 맞으며 살아야 했던 그 집에서 도망치고 싶다고 소리쳤어요. 고아원이 더 안전했어요. 그 말을 후회하지 않아요. 전 살아남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강당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 송요린이 일어섰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하린이 사라지면 돼. 그럼 다시 내 자리가 생기겠지. 민경의 목소리였다. 학교는 긴급 조사를 시작했고 민경은 정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하린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운동장을 걸어나갔다.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그날 밤, 민경은 또 문자했다. 이번엔 언니가 이겼지만 난 사라지지 않아. 착한 사람 역할, 혼자 독차지하는 건 불공평하니까. 하린은 답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공평? 넌 한 번도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한 적 없어.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다음번 민경은 익명 대신 미소를 쓸 것이다. 복수 대신 사랑받는 동생인 척 할 것이다. 용서는 누군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용서가 함정이 된다면 그 대가는 단순한 아픔에 그치지 않는다. 11월 위 어느 아침, 첫눈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명진고등학교는 유난히 싸늘했다. 학교 전면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올해의 명진인 서할인. 정 선생님이 할인을 조용히 불렀다. 이번 시상식엔 연세대 교수님도 참석하신대. 인상 깊으면 특별 전형도 가능할 거야.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예 때문이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나가기 위해서였다. 그 시각, 주민경이 학교에 다시 나타났다. 전과는 다른 표정이었다. 분노도, 질투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서할인 앞에 나와 고개를 숙였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 그 눈물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다. 단, 할인만은 모르게 했다. 그 눈물 뒤에 철저한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을. 두 자매가 화해했다는 소식은 학교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학생들은 감동했고 교사들은 안도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 며칠 후 민경은 방송반에 찾아갔다. 졸업 전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시상식 때 방송 DJ를 해도 될까요? 진심처럼 보였고 당연히 허락되었다. 시상식 전날 밤 할인에게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하얀 원피스 한 벌, 그리고 손글씨 편지. 내일 언니는 언니답게 빛나야 해요. 진심으로 축하해. 할인은 몇 초간 멍하니 편지를 바라봤다. 믿고 싶었다. 정말로 동생이 변했기를. 하지만 속마음 한켠에서 속삭였다. 이건 또 다른 시작일지 몰라.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옷을 접었다. 시상식 당일 아침, 명진고 강당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언론과 학부모들이 가득했다. 할인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무대에 섰다. 그녀가 등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감사의 수상 소감을 전하는 순서. 저를 성장하게 만든 사람은 저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조용한 정적, 그리고 긴 박수. 그때였다.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갑자기 낯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중학교 시절 상담실.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는 할인. 모두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사라지고 싶어요. 강당 안은 술렁였다. 진행자가 허둥지둥 사과하고 영상을 끄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할인은 마이크를 들었다. 그녀는 눈물도 변명도 없었다. 네, 맞아요. 그때 저는 너무 약했고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모두가 숨죽였다. 그 영상을 틀었던 누군가에게 저는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상처내고 싶어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무대 아래 민경은 이를 악물었다. 왜 이번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야? 시상식이 끝난 후 연세대 교수는 조용히 다가왔다. 네가 살아온 이야기는 어떤 스펙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꼭 우리 학교에서 다시 만나자. 그날 밤 민경은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순진한 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번엔 무대가 아니라 진짜 삶에서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민경은 익명의 계정을 다시 열었다. 이번엔 명예가 아니라 생존을 겨냥할 계획이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잔인해질 수 있다. 그러나 남의 행복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위험해진다. 시상식이 끝난 지 2주. 서할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인터뷰, 장학 제안, 칭찬 가득한 기사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 인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할인은 들뜨지 않았다. 묵묵히 수업에 참석하고 자료 정리를 도우며 늘 그랬듯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독처럼 느껴졌다. 주민경. 정학 이후 민경은 학교에 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라지지도 않았다. 서울 어딘가 작은 고시원 방. 민경은 할인의 SNS, 뉴스, 학교 소식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추적했다. 벽엔 사진과 메모가 가득했다. 사람들이 저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말했기 때문인가? 그럼 그 아이가 영원히 말하지 못하게 하면?
이번 계획은 명예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12월 15일 밤, 하리는 학교 이메일을 받는다. 연말 방송용 비밀 인터뷰 B1 스튜디오 19시. 깜짝 이벤트이니 비밀 유지 부탁드립니다. 하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늘 그랬듯 책임감 있게 수락했다. 다음 날 저녁, 하리는 낡은 건물 지하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아무도 없었다. 작은 메모와 마이크가 놓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걸 말해봐. 하린이 들어가자마자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리고 들려온 칙 하는 소리, 가스 냄새, 잠긴 문, 휴대폰은 무신호, 그리고 테이블 위 타이머 0시간 9분 59초. 하린은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었다. 기계음과 함께 점점 답답해지는 숨. 어딘가에서 민경은 노트북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죽이려는 건 아니야. 그냥 공포를 알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 눈빛엔 이미 이성 따윈 없었다. 하리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다. 눈앞이 흐려졌다. 무릎을 꿇고 쓰러지며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민경아, 왜? 그리고 불빛이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송효린이 뛰어들었다. 하린아, 정신 차려. 효린은 마스크를 씌우고 하린을 끌어냈다. 다행히 그녀는 하린이 착용하던 스마트워치의 위치 추적을 통해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병원. 의사는 말했다. 5분만 늦었어도 뇌손상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효린은 병실에서 하린의 손을 꼭 잡았다.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하린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고마워. 이젠 정말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감시 카메라는 무력화되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특수가스와 장비는 정학 중인 주민경과 연결되는 단서를 제공했다. 수배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민경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녀가 남긴 낡은 일기장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한때 언니를 정말로 좋아했다. 하지만 사랑은 꼭 그 사람이 더 행복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날 이후 서하리는 더 이상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통을 이겨낸 증인이었고 용서를 선택한 강한 사람이었다. 어떤 상처는 복수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으로 치유된다. 그저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선하게 살게 해주는 것. 사건이 일어난 지 3주 후 서하리는 병원에서 퇴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향한 곳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장소. 해은 보육원.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 2층 복도 끝. 두 자매가 쓰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왼쪽 침대가 하린의 자리. 오른쪽은 민경의 자리. 하린은 조용히 침대에 앉았다. 눈물도 없었다. 그저 가슴 속 깊은 어딘가가 뻥 뚫린 느낌뿐. 그 옛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던 아이들. 컵라면을 나눠 먹고 절대 먼저 떠나지 말자 약속하던 자매. 그 믿음이, 그 약속이 이젠 한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한 사람은 사라졌다. 요즘도 가끔 꿈에 나온다. 민경은 헌 옷을 입고 복도 끝에 서 있다. 눈엔 미움이 가득하다. 언니는 다 가졌잖아. 모두가 언니만 좋아했잖아. 하리는 눈을 뜨며 가슴을 부여잡는다. 자문한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미움받을 만큼 잘못한 걸까?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하리는 송효린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효린이 물었다. 잠시 침묵 후, 하리는 대답했다. 살 거야. 도망치지 않고. 이제는 다 말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작가가 되려는 게 아니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기록이었다. 그녀는 썼다. 폭력, 침묵, 외면당했던 시간, 그리고 민경이라는 이름, 빛이었다가 어둠이 된 이름, 그리고 용서에 대해. 그 글은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 3일 만에 50만 뷰를 돌파했다. 언론은 다뤘고 제목은 이렇게 뽑혔다.
증오를 이겨낸 생존자 모두를 멈추게 한 이야기. 하리는 수많은 DM을 받았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전 말하지 못했어요. 언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가해자에게 한마디 한다면? 하리는 조용히 눈을 들었다. 눈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민경아,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난 널 용서해. 그게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서야. 그해 봄, 서하리는 연세대학교 교문을 들어섰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날렸다. 그것은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발로 살아간다. 강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니다. 그건 상처 입은 자들이 택한 가장 용기 있는 길이다. 왜냐면 그들은 멈춰서서 증오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기 때문이다. 폭풍이 지나간 뒤 산산조각난 마음은 다시 뛰게 될 수 있을까?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해 봄 연세대학교의 돌담길을 걷던 서하리는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느꼈다. 비난하는 시선도 어둠 속 복수도 더 이상 없었다. 그녀의 곁엔 가벼운 바람, 따스한 햇살, 그리고 막 피기 시작한 벚꽃잎들만이 있었다. 하리는 심리학을 전공했다. 남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닌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직도 마음속엔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번엔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마주하고 관찰하고 받아들이려 했다. 발달심리학 수업에서 그녀는 한준호를 만났다. 3학년, 조교, 그리고 아동기 트라우마 회복 연구팀 위 팀장. 처음 말을 나눴을 때 하리는 그의 존재를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저 목소리가 따뜻했고 눈빛이 깊지 않아서 편안했다. 호기심도 없고 강요도 없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수업 중 준호가 말했다. 우리는 고통을 극복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말에 하리는 가만히 멈춰 섰다. 늘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녀에게 그 말은 마치 구원의 한 줄기였다. 비 오는 어느 날 하리는 조별 발표에 늦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교실에 들어섰다. 손은 차갑게 떨리고 숨은 가빠졌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수건과 따뜻한 생강차를 내밀었다. 괜찮아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하리는 그 순간 자신의 차가운 손보다 그의 말 한마디가 더 따뜻하다는 걸 느꼈다. 그 후로 둘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매일 연락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 함께 공부하고 도서관까지 같이 걷는 사이가 되었다. 준호는 자주 이야기했다. 우울을 음악으로 극복한 사람들에 대해, 대구에서 심리 간호사로 일하던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자신도 한때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을 가졌었다고. 어느 날 하린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상처가 많았던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준호는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랑은 자격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리는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시큰거렸다. 그 어떤 조건도 설명도 없는 순수한 수용. 그들은 아직 연인이 아니었다. 손을 잡지도 않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다. 하지만 하린이 힘들 때 핸드폰을 열면 항상 메시지가 있었다. 모두는 이해 못해도 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일 비 온대요. 외투 꼭 챙기세요. 작고 따뜻한 메시지들. 그건 마치 메마른 땅에 심은 작은 씨앗들 같았다. 소리 없이 자라지만 언젠가는 피어날 것을 믿는 마음처럼. 누군가는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이후에 찾아온다. 서하리는 아직 믿지는 못하지만 이번엔 부정하지 않았다.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다. 왜냐하면
작은 평화조차 기적일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랑이 청혼으로 끝나진 않는다. 모든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랑은 끝내 놓아줄 수 있기에 더 아름답다. 그해 겨울, 서울엔 예년보다 일찍 눈이 내렸다. 서하린과 한준호는 홍대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다. 결혼식도 없었고 드레스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조용히 함께 살아보기로 한 두 사람의 도전이었다. 처음 몇 주는 평화로웠다. 함께 요리하고 하리는 거울에 작은 쪽지를 붙였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 꿈에서 당신을 봤어. 눈 떠보니 웃고 있었어. 준호는 매일 아침 생강차를 내렸다. 그들은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조용히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조용해진 식사 시간, 이유 없는 침묵, 한밤중 하리는 악몽에서 깨어나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다. 어느 저녁 하리는 물었다. 우리 멀어진 거 느껴지지 않아? 준호는 수저를 내려놓고 말이 없었다. 한참 후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가까워져야 할지 모르겠어.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도 않았다. 단지 마음이 점점 멀어졌을 뿐이다. 1월 말 한강에서 바람이 매서웠던 날 하리는 책상 위에 노트를 한 권 남겼다. 그 안엔 짧은 편지가 있었다. 별표 준호야. 당신은 내 인생에 늦게 온 기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사랑은 노력만으론 되는 게 아니야. 타이밍도 중요해. 난 외로움이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더 아프다는 걸.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그저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놓아줄게. 당신이 당신답게 살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할게. 별표. 그들은 눈물도 없었다. 소리 없는 작별이었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행복하긴이라는 속삭임으로 끝난 사랑. 일주일 후 준호는 이사를 나갔다. 하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텅 빈 방이 낯설었지만 그 안엔 더 이상 무거움은 없었다. 창가에 놓인 2개의 화분은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랑이 이곳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 봄, 카페 앞을 지나던 하리는 준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눈물도 질투도 없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다. 사랑이란 끝까지 함께하는 게 전부는 아니야. 진심이었기에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드레스 없는 결혼식은 비록 끝은 없었지만 가장 진실했던 기억으로 남았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